예, 선거 부정 이야기는 사실 민주당 쪽에도 어떤 분들도 하기도 해요. 하는데 이게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는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체제 부정론자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이야기도 이번 기회를 들여서 꼭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효표, 재검표 하면은 국민의힘 표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효표를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 찍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검표했을 때 국민의힘 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박을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호남에는 무효표가 전국 평균하고 똑같이 나온다. 근데 수도권이라든가 영남에 가면은 무효표가 국민의힘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호남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민주당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수도권이나 영남 쪽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을 많이 찍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도장을 뭐 약간 잘못 찍는다거나 막 이런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표를 재검표해서 이제 자대고 이게 기준을 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요럴 때 국민의힘 표가 좀 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강훈 목사 얘기를 우리 윤석열 씨는 엄청나게 믿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로 가짜로 국회의원 된 국회를 기습적으로 공수부대가 들어갔고 오히려 실제 그것도 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 국회에 진입한 시간은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뭐냐?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투표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은 성공 못하고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과 손잡아서 민주당이 뭔가를 획책을 했는데 그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우연하게 됐다 이겁니까? 뭐 저런 개소리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저런 식을 만들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말을 대통령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난 그게 더 황당하다는 아니 얘기죠. 맨날 저기 그 유튜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요. 그 유튜브들 다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극단적인 사람을 통해서 소위 이익의 카르텔, 그러니까 유튜브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여기처럼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니까. 근데 매우 극단적인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푹 빠지죠. 푹 빠지는 분들이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니까 막 슈퍼챗 막 쏘고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의 이야기들인데, 야, 그 말에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놀아난다? 저는 그런 대통령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헌위법적인 내란 이런 거 말고도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오히려 이번에 계엄한 이후에 탄핵 이후는 아니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가요? 신의 한수라고 하는 그 보수 유튜버가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을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우리 지금 스픽스 슈퍼챗 하나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 보수 유튜버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슈퍼챗을 그 어르신들한테 3천만 원씩 뜯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만 이게 체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체제 부정에 해당되는 선동이기 때문에 이거 좀 법률적인 검토해봐야 된다. 좀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 어떤 자리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디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행정과 정책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닌 징벌적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네. 가지고 있는 이상한 특수성인 것 같아요. 우리 보편적 공직자들은 민원 업무라든가 민생 업무, 행정 업무, 그다음에 뭐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돌보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극소수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어떤 이
공직자로서의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고위 검찰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범죄자들 맨날 보다가 범죄자들 생각에 거의 동조된 거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사기꾼 변호를 자꾸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도 갑자기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일부 기독교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지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동네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서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부정선거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내용인 것 이게 같아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저 목사들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와서 당신 내 말 안 믿으면 당신 지옥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는 부정선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저희 광화문 가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 이게 사실인가 보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군요. 어쨌든 기다렸다는 듯이 정강훈 씨 부정선거 프레임을 또 계속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고 부정선거 띄우기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탄핵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에는 대통령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극우 정치를 세력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하나의 큰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그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도 손해는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에다가 총리 출신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황교안 전 총리 정말 이상합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극우정당 만들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황교안의 싱크도 한번 들어볼까요?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둘이 야, 똑같은 싱크로 얘기를 하죠. 100%인데. 싱크로율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데요. 참 검사 출신들 참.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샘나는 봄날님께서 성관이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관이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성관이가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국정원 해킹 이슈도 자기네가 일부러 사실 조작해 놓은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방화벽이 뭐 금방 뚫리네, 해킹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네, 비밀번호 저렇게 쉽게 해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나 김용빈 사무총장 다 윤석열 씨랑 친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노태학 위원장도 그렇고 김영빈 사무총장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그 거예요.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 판사 출신이에요. 그 사실 제가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자,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선관위 역사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선관위가 우리나라는 그냥 옛날에는 봉사단체 비슷한 거였어요. 그 행정부에서 선거 때 파견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파견되면서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 파견된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관건선거가 실제로 있었어요. 관건선거 획책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만들자고 합니다. 그게 87년도 일이에요. 그리고 87년도에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만듭니다. 헌법기구로 만드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원래 그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안부 직원들이 선관위로 넘어옵니다. 행안부 직원들도 넘어오고 일부 부처 직원들도 와요. 이게 그 이야기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부처 직원들은 행안부에 근무하든 국토부에 근무하든 뭐 기재부에 근무하든 선거 업무라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요. 전문지적인 지식이 있는 거죠. 알아요. 이게 그렇죠. 네.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선관위의 공무원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선관위 공무원들을 따로 뽑아요. 따로 뽑는 상황이 되면서 그 전에 부처에 있던 사람들은 선관위 업무를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행정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유일하게 이 검사 출신들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일단 선관위에서는 좀 스스로 아니라는 것을 좀 밝혀주기를 제가 촉구하는 바이고 아마 선관위도 그럴 계획이 조금 있는 것으로 얘가 살짝 얘기 들었는데 선관위 스스로가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응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